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동시에 대면합니다. 공직자 190만 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1980년대 개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해 검찰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여아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고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상직 의원, 자신을 불사조라 했다는데 이 의원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백신을 놓고 여기저기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각을 세우는지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비행기 안에서 팬미팅을 한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 방역수칙 위반일까요? 어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약 190만 명, 인구 대비 접종률로는 3.66%입니다. 더불어서 지금까지 누적 이상 반응 신고는 12,000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0대 간호조무사가 백신 접종 후에 사지마비 증세를 겪은 일이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해서 리포트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가 막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과성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지만 소요기간만 최대 120일입니다. 그것도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라 남편은 아직 서류 제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에 들어가도 국가 보상을 받으려면 백신으로 사지마비가 왔다는 인과성을 밝혀야 하는데 의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 보고는 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과성에 대해서는 인정된 케이스는 현재까지로는 확인되지 않은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경남 하동군에서도 20대 공무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달 16일에 백신을 맞고 다음 날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져 하루 결근을 한 뒤 다음 날부터 정상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3주 뒤 두통과 함께 팔다리 저림과 마비 증상이 나타나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공무원이 백신 접종 전 기저질환은 없었다며 증상이 백신 접종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네, 리포트에 나온 내용들 정리해보면요.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19일 뒤에 사지마비 증세가 찾아왔고요. 20대 공무원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3주 뒤부터 뇌출혈 증세가 있어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라는 게 리포트의 내용이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렇게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렇게 좀 젊은 층한테 계속해서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심각한 부작용 의심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의 경우 이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청원 내용에 따르면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일주일에 들어가는 돈만 무려 400만 원이라고 울분을 아이고, 토했습니다. 일주일에 400만 원이요? 네, 아내의 경우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였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또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를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보건소의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일괄 청구를 해라. 그러면 심사를 하기까지 120일 정도가 걸린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네. 또 질병청의 경우에는 조사를 해갔지만 감감무소식이라는 얘기도 전했는데요. 결국에는 막대한 치료 비용을 이 간호조무사와 그 가족이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논란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직접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이 뇌출혈 증상을 보인 20대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건당국은 이 백신 접종 전에 기저질환이 없었다면서 이 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이 40대 간호조무사 지금 이제 질병청이 조사를 하는데 이게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대한 비용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산재 신청을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간호조무사 남편인 A 씨가 국가보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산재 신청이라도 좀 해야겠다.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는데 네. 이 백신 후유증으로는 산재 접수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안 된다, 산재 예, 신청이. 그래서 논란이 커지면서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면에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직원이 산재가 안 된다고 했다거나 뭐 어렵다고 했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 남편분한테 신청 원하시면 뭐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했지. 요약해보자면은 산재 신청이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고 원래 절차대로 의사 진단서와 필요 서류를 가져오면 신청은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문제는 이상 증세가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점을 이 진단, 인과관계를 진단해주는 의사가 어디 있냐. 이게 이제 A 씨의 주장인데요. 거의 처음 있는 사례인데 무조건 절차에 따라서 이 형식적인 응대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신청은 된다 쳐도 이번 사례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부분인데 그렇죠. 이 공단은 조금 애매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 절차 또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도움을 주기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이죠. 여기서 백신 접종 후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그 한국 그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말하자면 피해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치 위원님, 지금까지 백신과 관련한 이상 반응 신고가 10,0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백신과 연관성이 밝혀진 거는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40대 간호조무사, 20대 공무원 사례들도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풀어야 할까요? 이 지금까지 이제 신고된 사례가 한 12,533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사망 사례가 59건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어쨌든 이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 문 대통령 그 언급도 들으셨지만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굉장히 경증 부작용부터 중증 부작용 또 심하면 이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그 피해를 입은 가족 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의 경우도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걸 조사하려면 지금 조사 절차로 보면 역학조사하고 피해 사례 조사하고 그 피해보상 심의 뭐 전문위원회 거쳐서 120일 안에 이제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없거니와 그 긴 기간을 그냥 버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유족들로서는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조금 이 사례를 다양하게 좀 층위를 나눠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또 하기도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몇 가지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최대한 좀 이 보상을 하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그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주변 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거든요. 갑자기 멀쩡한 분이 주사 맞고 그런 상황에 마비 증세가 오고 심하면 사망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네. 굉장히 황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그걸 수도 있죠. 대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관련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공감을 해야 되죠. 상대의 그런 부분에. 이게 그렇죠. 그냥 네. 서류 처리 누가 와서 단순 민원 처리 하듯이 서류 이거 부족하니까 서류 더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 교육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냐면 이런 사례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입증은 안 되고 결국은 다 본인들이 그냥 떠안는 이런 식이 돼버리면 접종률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떨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불안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초기에 벌써 90%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항공기 승무원 같은 경우는 51% 정도밖에 안 돼요. 접종 동의율이. 예, 점점 불안감이 커지면 접종 동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집단 면역 형성도 정부 목표대로 11월까지 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 그런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누구나 마음 놓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백신 관련해서요,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하는 데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률 높은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어때요? 뭐 이렇게 딱 맞게 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백신이 좀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며칠 전에 이 접종 의무 대상자 가운데 90% 정도는 이미 접종을 마친 상태다라는 얘기 전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해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눈길이 가는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마치 축제 기간이라도 되는 듯이 야외에서 청년들 많은 수가 원을 그리고 서서요. 카운트다운을 외치더니 지금 마스크를 하늘 위로 던져 보이는 저 그러한- 던지는 게 마스크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일상을 거의 되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특히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역 당국은 내년까지 백신을 확보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회분은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힌 건데요. 우리 많이 확보했으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회분은 이제 필요 없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대국민 백신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사와 이 내년에 쓸 백신 1600만 회분까지 계약을 마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인구가 800만 명을 조금 넘기 때문에 이걸로써 뭐 전 국민이 다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또 미국의 경우도 보면 미국도 좀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약국 체인과 마트 등에서 일상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접종소마다 구비한 백신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공개를 하고 또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참 부러운 광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아 기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미리 백신을 이제 빌려서 받고 나중에 이제 갚는 이 백신 수화프 추진하잖아요. 네. 미국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뭐 이번 주 초에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용 장관이 직접 한미 스와프를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이 미국의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합니다. 이 자국 백신 물량도 아직 여유분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측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래서 또 미국은 지난 3월에 캐나다, 멕시코와 일종의 백신 스와프 계약을 이미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승인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비축분 400만 도스를 이 두 나라에 먼저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여유분이 생긴다고 해도 이 두 나라에 먼저 지원이 갈 것이고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백신 확보가 가능할지는
상당히 미지수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가 요구하는 백신 수화표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백신 수급을 놓고 연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여야가 이 백신 수급 놓고 공방을 벌이는 거는 봤는데 여권 내 대권 주자들끼리 공방 벌이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공방을 벌여요? 네, 그렇습니다. 스푸트니크 V를 불리는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바로 러시아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가능해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값이 싸고 구하기도 쉬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이를 놓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바로 두 여권 대선 주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계신데 네. 국민들께서 그 둘 중에도 지금 선호가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러시아 백신의 경우에는 더 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그런 판단도 있고요. 네. 또 아마 그런 말씀을 청와대에 하시기 전에 정부에 좀 상황을 좀 물어보셨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 네, 국민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고 정부가 이미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니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러시아 백신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요. 현재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 전 총리 보고 타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해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책임한 퇴임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날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후임도 안 했는데 먼저 퇴임해버렸다. 그렇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바로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임 정세균 총리님 어디 가셨어요? 예, 아시다시피 사퇴하셨습니다. 대행님,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중 아닙니까? 근데 전쟁 중에 총사령관께서 우리 전장을 떠나는 것은 소위 우리 군대 용어로 탈영 아닙니까? 그건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예 전역이십니까? 예, 아무래도 총리님께서 그동안 한 1년 4개월 정도 역할을 하시고 또 그건 대통령님의 인사 결단에 의해서 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홍남기 직무대행 본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탈영 얘기가 나와도 강경 발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이를 접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저희 어제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임자 정해졌죠. 제가 그 직을 그만둔 것은 사실은 오래 전에 네. 인사권자께 보고를 드리고 정해진 스케줄이었는데 원래는 그 보궐선거 끝나고 바로 그만둘 요량이었는데 이란에 억류돼 있던 네. 그 선박 문제 때문에 이란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진 겁니다. 네, 후임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다면서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일정상 퇴임이 늦어졌다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 잠깐 이제 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백신은 백신이고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자가 검사 키트 이 부분도 한동안 이슈였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 여전히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 이번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나섰는데요. 유 장관은 학교 자가 검사 키트 도입에 대해서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유은혜 장관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이 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 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단 검사 키트를 통해서
양성 판정이 났는데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이 나올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네, 유 장관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거나 방역당국 등과 협력 등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가 검사 키트는 신속 항원 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PCR 검사보다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백신 수급 문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동석 기자, 여야가 이 백신 수급 놓고 공방을 벌이는 거는 봤는데 여권 내 대권 주자들끼리 공방 벌이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공방을 벌여요? 네, 그렇습니다. 스푸트니크 V를 불리는 러시아 백신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바로 러시아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가능해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값이 싸고 구하기도 쉬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이를 놓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바로 두 여권 대선 주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계신데 네. 국민들께서 그 둘 중에도 지금 선호가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러시아 백신의 경우에는 더 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그런 판단도 있고요. 네. 또 아마 그런 말씀을 청와대에 하시기 전에 정부에 좀 상황을 좀 물어보셨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 네, 국민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고 정부가 이미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니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러시아 백신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요. 현재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 전 총리 보고 타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전 총리를 향해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책임한 퇴임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날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후임도 안 했는데 먼저 퇴임해버렸다? 그렇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바로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임 정세균 총리님 어디 가셨어요? 예, 뭐 아시다시피 사퇴하셨습니다. 대행님,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중 아닙니까? 근데 전쟁 중에 총사령관께서 우리 전장을 떠나는 것은 소위 우리 군대 용어로 탈영 아닙니까? 그건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예 전역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총리님께서 뭐 그동안 한 1년 4개월 정도 역할을 하시고 또 그건 대통령님의 인사 결단에 의해서 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홍남기 직무대행 본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탈영 얘기가 나와도 강경 발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이를 접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저희 어제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임자 정해졌죠. 제가 그 직을 그만둔 것은 사실은 오래 전에 네. 인사권자께 보고를 드리고 정해진 스케줄이었는데 원래는 그 보궐선거 끝나고 바로 그만둘 요량이었는데 이란에 억류돼 있던 네. 그 선박 문제 때문에 이란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진 겁니다. 네, 후임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다면서 정해진 스케줄 때문에 일정상 퇴임이 늦어졌다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자, 잠깐 이제 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백신은 백신이고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자가 검사 키트 이 부분도 한동안 이슈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 여전히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 이번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나섰는데요. 유 장관은 학교 자가 검사 키트 도입에 대해서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유은혜 장관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이 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 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진단 검사 키트를 통해서 양성 판정이 났는데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이 나올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네, 유 장관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거나 방역당국 등과 협력 등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가 검사 키트는 신속 항원 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PCR 검사보다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백신 수급 문제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이 시간 가장 핫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 얼굴도 보이고요.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 모습도 보이고, 경찰 어머님인 것 같은데 뒷모습도 보이네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내 팬미팅 방역 위반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윤지영 기자. 네. 김수찬 씨가 기내 그냥 비행기 안에서 팬미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트로트 가수 김수찬 씨 예능감과 가창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전세기에서 즉석 공연과 팬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전부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키스로 100번 1000번 만 100만 번 네, 열기가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즐겁네요. 이 항공편은 18일 오전 10시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요. 이 광주, 여수, 부산을 경유를 하면서 2시간 반 동안 운항을 한 뒤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김수찬 씨 보신 것처럼 좌석 중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착석한 팬들은 동영상으로 영상을 찍고 또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수아 기자, 지금 보니까는 이 관람객들 막 사진도 찍고 상당히 좀 좋아하는 모습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저렇게 대규모 팬미팅이 가능한 건가? 이거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저 보도를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방역 당국은 일단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아, 문제가 이미 없어요? 중대본과 국토부 모두 얘기가 된 상황이어서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사 및 공연장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모임 행사의 경우에는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팬미팅의 경우에는 88석으로 일단 인원 제한이 돼 있었고 실제 비행기에 탄 사람은 6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이 가수가 지정한 무대 안에서만 이동을 하는 등 추가 방역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안내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고 진행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이게 중대본하고 국토부하고도 상의하고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아이디어가 그럼 김수찬 씨 본인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가요? 네, 김수찬 씨 소속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롯데 홈쇼핑에서 지난 1월쯤 판매한 상품입니다. 홈쇼핑에서 이 상품이 판매가 된 거예요? 네, 일명 하늘 위의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김수찬 씨뿐만 아니라 가수 진성 씨, 박현빈 씨, 김용임 씨가 기내에서 직접 공연을 진행하는 상품인데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무착륙 관광 비행을 허용하면서 개발된 상품으로 이 관계자에게 저희가 직접 취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저희가 이색 여행 상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고객들 반응이 매우 좋았고요.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고객 니즈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색 여행 상품을 계속적으로 선보여 나갈 예정입니다. 네, 특히 홈쇼핑 주요 타겟인 4050 세대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전언입니다. 자,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총동원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먼저 생각해야 할 건 뭐니 해도 바로 방역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김어준 씨 얼굴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대 김어준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혹시 계약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김어준 씨가 TBS로부터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고 받았다라는 논란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TBS와 김어준 씨 측은 이 구두 계약이 관행이었다라고 반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네.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 씨는 SBS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관행이었다는 점을 반박을 하고 나선 거죠. 그러면서 이 세금 한 푼 안 들어가는 민영 방송도 출연 계약서를 쓰는데 매년 40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영방송이 계약서도 없이 고액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건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지난 5년 동안 김어준 씨가 모두 23억 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김어준 씨는 뭐 어떻게 반박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김어준 씨 연일 본인이 진행을 하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반박 내놨는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 출연료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 봐요. 예. 출연료 세금 처리는 문제 없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미 했던 얘기인데 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경비, 각종 경비 처리하고 하는 식의 절세 시도를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해요. 전액을 최고 세율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선을 넘어가시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조사 그런 절차가 있나 봐요. 예, 명목으로 직원들을 어제 만났다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일개 아침 프로 진행자에 불과해요. 예. 감사원이 특정 정치 세력에 저 사람 방송에서 찍어내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출동하는 기관은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어쨌든 감사원까지 거론되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발언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김어준 씨는 보신 것처럼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면서 출연료 논란이 이렇게 커지는 것에 대해서 좀 비꼬는 듯한 발언을 내놨고요. 네. 또 세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이려는 어떤 시도도 안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선을 넘어가시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다만 출연료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어제 감사원이 사전조사 명목으로 TBS를 찾아왔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고요. 또 출연료가 얼마인지 역시 밝히지 않았지만 이 출연료 때문이라면 이러한 공격이 설 자리가 없다라면서 자신은 그만한 출연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의 사전조사까지 받았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김어준 씨 이제 본인 말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됐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전해준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권에서는 어떤 주장이 없어요? 네, 여권에서는 일부 이 김어준 씨를 옹호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옹호하는 발언이 나와요? 네, 김의겸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정치 편향성에 대해서 주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예. 그나마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네네. 송출력이나 또 예. 듣는 시청자들 예. 봤을 때 네네. 그걸 가지고 편향됐다. 그걸 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건 어떤 정치적 타겟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김남국 의원 역시 어제 SNS를 올리고 김어준 씨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몇 년 동안 다수의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하지 않았다라면서 구두 계약이 관행이었다는 이 TBS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경찰차가 있고요. 아주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장발장의 비극 막았다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장발장의 비극을 막았다. 무슨 내용이에요? 네, 쌀과 떡을 훔친 남성이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아주 훈훈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한 편의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달 5일 대전의 방앗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바로 떡과 쌀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경찰은요, 한 남성을 추적했고 산속 움막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성 알고 보니까요, 음식이 떨어져서 8개월 동안 약초만 먹으면서 살아온 걸로 전해졌는데요. 아이고. 네, 경찰은 이 남성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 특별한 전과는 없었고요. 경찰은 검찰과 합의한 끝에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분이 산속에서 움막 짓고서 살면 가족은 없는 분이에요? 네, 이 남성 15년 전에 가족들과 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바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연스레 가족과도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가족들과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 어머니와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를 만난 이 남성 큰 절을 올리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번 안아드려요. 아유. 너하고는 정이 떨어졌어. 나 원산내 가서 살았어. 인정받고 살았어. 너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더니 술 때문에 그렇다. 술 때문에. 그렇게 술 먹고 가고 정신 똑바로 살고. 엄마한테 앞으로 헛걸리고 이래서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기 선생님 주민이야. 똑바로 차려.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40대 남성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경찰관과 떡집 주인들에게 찾아가서요. 큰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저렇게 15년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이렇게 큰절하는 모습 보니까 참 짠한데 경찰청장님이 저런 형사분들한테 표창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앵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경찰청장님 이분들에게 표창장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표창장 내일 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실 텐데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만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이 남성에게 경찰은 라면과 쌀을 계속 주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업까지 찾아줬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면접을 보는 내내 이 경찰관이 옆에서 믿고 고용해달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남성, 하루에 한 번씩 경찰관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꼭 사회에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강도 높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물건은 훔쳤지만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이 남성, 경찰분과의 약속을 꼭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경우 의원님,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 들어보셨는데 바로 이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선 행정체계가 꼭 교과서대로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매뉴얼대로만 굴러간다면 아마 저 40대 당사자에게는 벌을 내렸겠죠. 그러나 강력 사팀장, 대전 서부경찰서인가요? 이런 분들처럼 사실 본인에게는 가외의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관심과 또 업무 이외 시간, 정성, 돈 이런 걸 좀 들임으로써 한 사람을 저렇게 구제를 했다. 제목을 우리 참 잘 달았네요. 장발장의 비극을 막았다. 네.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사네요. 이런 기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바로 정부, 행정체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주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 과수원 일을 그만두고 이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또 찾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이 형사들에게 전화해서 꼭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더욱 이 경찰분들을 신뢰할 겁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나는 불사조 외친 이상직. 어제 국회에서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게 두 번째인데요. 먼저 어제 국회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입니다.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회사의 돈으로 이제 따님의 포르쉐를 안전을 위해서 사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 아니라 업무용 그 니스 차라니까요. 그러니까 업무용 니스 차량이었습니다. 예. 보도를 똑바로 해주세요. 행평성 있게. 그러니까 업무용 리스차를 왜 따님께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차입니다. 예. 채용 청탁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어제 그건 제가 경영자가 아니었잖아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얘기 아까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건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이수아 기자, 우리가 제일 처음 해봤던 이상직 의원 발언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제 의사 진행 발언한 것 같은데 네. 들어보니까 뉘앙스가 좀 의아스럽는데요. 네, 좀 논란이 됐는데요. 본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보신 것처럼 이 의원이 검찰이 악의적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 검찰의 오만한 수사권 남용을 질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이 뒤에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치욕을 여러분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다고 덧붙인 거죠. 일각에서는 과연 이게 호소인지 아니면 일종의 협박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는데요. 여야 모두 자유투표로 진행해서 255명 중에 20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당대표로 출마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후에 SNS로 이 민주당이 내로남불과 단호하게 결별했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고요. 이 한준호 원내대변인 역시 배임 횡령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이스타 직원들의 고생을 생각하면 당연한 처사였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에 투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글쎄요. 이동석 기자. 어제 우리가 이제 백브리핑에서 이상직 의원에 관련해서 이제 차량 리스에서 이제 딸에게 준 부분 우리가 짚었잖아요. 근데 이 차량 부분 관련해서 또 논란되는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직 의원, 이쯤 되면 이상직 의원의 어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르쉐 가격이 9,9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말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9,900만 원 밖에 안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브레이크가 잘 드는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타고 다녔다. 이렇게 이상직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희 딸이 타고 다니는 차조차도 기본 요금 가격이 9,900만 원 정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리스로 차고 다니는데 또 교통사고까지 당해가지고 중학교 때 자녀하고 둘이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동생은 죽고 그 브레이크가 잘 드는 그런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대표이사가 타고 리스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녀사냥식으로 무책임하게 이런 보도들을 하는데 그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건 그 실체가 아닌 부분도 그럼 똑같이 보도를 해 주십시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주행의 즐거움이나 달리는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진 차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SUV나 볼보나 이런 걸 구매하는 게 더 안전하죠. 네, 이상직 의원은요. 비판은 좋은데 만영 사냥식 보도는 자제해달라면서 보도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교수가 나섰는데요. 안전을 따지려면 트럭을 몰고 다니라는 비아냥 섞인 댓글이 굉장히 많다. 트라우마 때문에 1억 상당의 포르쉐를 사줬다는 말에 국민은 더욱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논란되는 발언이 또 있어요. 제가 단어만 메모해 왔는데 불사조, 부처님, 뭐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전주지법에 출석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발언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직 의원이 법원 출석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우연히 노조 사무국장하고 같이 타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이상직이 변호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요즘 부처님이 되어간다. 모든 것을 통달했다. 그래서 자기는 불사조인데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법정에 들어가더라고요. 노조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 사람 아직 멀었다.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혁명 노동자 밟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구나. 본인의 죄를 인정을 못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내비친 이 자신만만한 발언은 여기에 대해서 노조 측은 죄책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고요. 또 배후에 권력의 뒷배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낳는 발언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소 의원님. 여러분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달라. 차 가격이 9,900만 원밖에 안 한다.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정말 전혀 공감력이 없는 발언들이에요. 예, 국회의원들한테 했다는 여러분도 언제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저 상황에서는 호소라기보다는 뭐 거의 준협박성 발언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도 9,900만 원밖에 안 한다. 저런 부분들도 9,900만 원이면 대부분 샐러리맨도 사실 저 정도 연봉 받는 샐러리맨이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게 거의 없지 않나요? 저런 것을 9,900만 원밖에 안 한다.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일반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감력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결국 이제 이스타항공을 경영하면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 체불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이런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 뭔가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아파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사람들로서는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언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번 보면은 검찰에서 그 이상직 의원과 그 일가 전체가 횡령 배임한 금액을 555억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녀들에 대한 지분 편법 증여 의혹, 뭐 주식 명의 신탁 의혹, 뭐 여러 가지 이런 혐의가 제기가 됐고 사실 이게 지난해 총선 직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굉장히 기획성으로 또 여러 차례 이렇게 보도가 된 사안인데 네. 좀 검찰이 이제서야 영장 청구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 찬스를 쓴 거냐 뒷배가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 상황에서 또 이상직 의원이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공감력이 없는 분이 이렇게 국회의원 또 공기업의 기관장을 했을까 하는 그런 비판이 지금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서 이전에 몸담았던 민주당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9,900만 원 밖에 안 하는 차량, 불사조, 이걸 언급한 이상직 의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평가 나선 이재명. 차기 대권주자 판세,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양강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언급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 전 기자, 네. 이재명 지사가 라이벌인 윤 전 총장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네, 윤 전 총장의 퇴임 메시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 전 총장 지난달 4일에 퇴임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네. 이 헌법 정신, 정의, 상식을 강조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매우 오래 잘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고 축약되고 정제된 표현이 쓰였다. 정말 잘 쓰지 않았나 라면서 호평을 내놓은 건데요. 네, 그러면서 잘 준비를 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칭찬을 많이 했네요. 네, 결국은 윤 전 총장을 비판하기보다는 윤 전 총장을 경쟁자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사 앞서서 지난달에 윤 전 총장 사퇴 직후에도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달라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보시죠. 이게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뭐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제게 맡겨진 도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 뭐 어떤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당연히 정치를 하실 것이고요. 다만 구태 정치 하지 마시고 잘하기 경쟁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가에도 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퇴임을 했고 공직을 벗어났기 때문에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표현의 자유에 윤 전 총장이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국민이 판단할 거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차기 대권 구도는 1대1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1대1, 나하고 윤석열 총장 1대1 구도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 민주당이 분열을 하지 않는 한 야권도 단일화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당 사정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갈라져서 싸울 가능성은 제로라는 겁니다. 윤 의원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 평가하는 거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말을 아꼈어요. 그러다가 상당히 많은 칭찬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가 바뀐 걸까요? 현실을 인정한 거겠죠. 현실을 인정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신분일 때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비록 라이벌이고 자기보다 뭐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높은 수준에 있었다 하더라도 평가를 아마 자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지금은 자연인 윤석열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저는 상당히 눈길이 가던데 갤럽은 상당히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처럼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 이재명이 24%, 25%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 그룹이 뭐 이낙연, 정세균, 뭐 안철수 한 4%, 5%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 1대1이라고 얘기할 만도 하죠. 그게 또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뭐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재밌는 건 두 사람 다 지금의 제1당, 제2당, 집권당과 제1야당의 대표 내지는 거기에서 인정해준 후보가 아니다. 물론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를 뽑지 않았지만 참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민주당에서 여전히 비주류인데도 가장 높은 지지율이고 한 사람은 그쪽 제1야당에 갈지 안 갈지조차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게 너무 재밌는 현상인 거죠. 그러나 자연인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은 지금 국민 상당수가 압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게 적합도나 뭐 될 것 같다, 될 만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이라는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런 평가 내리는 거는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양강 구도인 걸로 기정사실화하는 게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나올 거냐. 이게 큰 변수가 되겠죠. 소 의원님은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호감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2017년 5월 달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BS에 출연했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고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굉장히 그 싸울 때 그때의 여권 그 강성 지지층들이 왜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제가 기억하는 바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꼭 집어가지고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을 비판했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칭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뭐 아버지가 청소부 출신 흑수저 출신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버지가 이제 교수 출신인 금수저 출신이지만 출신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두 사람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막 개인적으로도 좀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호감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경쟁을 합시다. 이런 지금 맥락을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인물하고 이제 대선 구도에서 1대1 대결이 되면 과연 어떻게 공격을 할지도 좀 관심이 가네요. 이수아 기자, 조금 전에 윤경호 의원이 이제 해설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제 비주류라고 평가를 했는데 물론 당내 이제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이전에 탈당 얘기도 뭐 나오기도 했고 이와 관련돼서 언급은 없었어요. 네, 모두 오늘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통과 강하게 충돌했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일까 여전히 친문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일각에서는 대선 경선 룰이 이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 지사가 탈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이 지사가 탈당 노라고 확실히 선을 그은 겁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왜 탈당을 하냐 여야 모두 원팀을 유지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면서 자신은 상황에 따라 권력을 쫓진 않는다고 탈당서를 일축시켰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이른바 문파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특정 소수의 의사가 과잉 표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 인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인은 정계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꾸준하게 제3의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요. 윤지영 기자, 정계 복귀 안 한다는 계획 여전히 안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그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정계 복귀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시 발언 보시죠. 정치하면 못해요. 다른 사랑을 찾으셔야죠.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라 선거 나가면 내가 되면 남이 떨어지고 남이 되면 내가 떨어지고 이런 게임이라 정치도 중요한데 작아 보여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따박따박 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정치도 잘 되거든요. 네, 청취자가 정계 복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랑 찾으시라라면서 정치는 못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건데요. 이 정치평론 역시 개인이 아닌 어느 세력의 입장으로 사면 탄핵 불복 급수습 나선 국민의힘.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언급이 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반응은 좀 알려진 게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반응 말씀드리면 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동의나 거절의 차원이 아닌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박형준 부산시장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진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면을 숙고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당시 모습 보시죠. 대통령께서 숙고 중이고 시간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제기다라는 반응이셨고요. 전직 대통령들이 고령인데 상당히 몸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 공감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국민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에게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면의 적기는 금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시장 어제 오찬 간담회 이후에 기자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통합의 가치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라면서
사면은 통치권자의 외로운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론에 다시 한번 힘을 실은 겁니다. 대통령이 숙고 중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수아 기자,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당내 중진 의원들은 확실히 사면론을 지지하는 듯 보입니다.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이 오랫동안 영어 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라면서 사면론을 지지했는데요. 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직접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건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초선들은 조금 의견이 달랐는데요. 이 탄핵 역사를 부정하면 당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김재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당내에서도 사면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당이 먹고 살만한가 보다 이런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긴 하지만 이 사면 문제에 더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도 언급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인데요. 부산시장을 지낸 오선 의원의 서병수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행께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서병수 의원은 사법 처리될 만큼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그것도 중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자칫 국민의힘 전체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현재 당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요,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진성 친박, 그리고 친박 핵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 문제도 당내에서 좀 동조를 얻고 있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서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당혹감까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개개인의 의견을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어떤 얘기를 나오는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대정부 질문을 일일이 사전에 내용을 체크를 하고 의견을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탄핵은 정당했다. 이게 제 공식 입장입니다. 과거의 관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역시 때가 되면 탄핵이다. 뭐 이런 마인드로 좀 발언하신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김재석 비대위원 당내 젊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다 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탄핵이 정당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조수진 의원도 SNS를 올렸는데 이 대통령 탄핵도 역사다. 역사를 부정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서 의원을 향해서 사과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님, 지난해 12월에 이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4개월 반, 한 5개월 다 가까이 되는데 또 사면 얘기, 거기에 더해서 탄핵 불복론까지 나옵니다. 뭐 젊은 비대위원은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긴 하지만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역시 김재섭 비대위원의 의견에 많이 공감해요. 과연 누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비롯한 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불복론이라는 말을 할 만큼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했는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그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오산 중에 오산이다. 뭐 이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찍어줬다. 3%, 7%죠. 7%요? 7%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는 누차 나왔습니다만 반사 이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탄핵 불복론까지 나간 거는 서병수 의원 개인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할 얘기로서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아마 줬을 것이다. 많은 국민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많은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 탄핵 불복론까지 가버린 이게 오히려 사면론 제기한 것 자체에 역풍을 더 크게 불러일으킨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건 왕조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정말로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 있는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형해화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행사가 절제돼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 정치사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의 문제. 그런 점에서 사면론은 국민들의 정말 동의가 다수 모아져야만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방명록에 쓴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여기 방명록이 있는데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시여. 이수아 기자, 제가 선열과 국민들은 알겠어요. 근데 이 피해자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충원에서 피해자님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누구를 칭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졌는데 당 원내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보궐선거의 발생 이유인 그분들을 언급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피해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 위원장도 직접 방명록에 피해자를 언급한 이유를 말했는데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현충원이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에게 사과하기에 현충원이 상당히 적절한 자리였다. 그래서 순국 선열, 국민과 함께 피해자를 언급했다. 알겠습니다.